제가 여기다가 사연을 쓰게 된 이유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을 겪었지만 몇 년 전 정말 충격적인 일을 겪게 되어 여러분들에게 이 일을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들의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네요. 저는 또래에 비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저희 가족이 워낙 아들 하던 집안이라 장녀였던 저는 그저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었고 당연히 무엇을 배우거나 하지도 못했죠. 늘 남동생들한테 양보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가 차니까 부모님이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이나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남동생들도 덩치가 커지니 얼른 집에서 방을 빼라는 무언의 압박을 했습니다. 동생들이 어렸을 때에는 제가 돈을 벌면 그 돈으로 동생들 학비를 대거나 예쁜 옷을 사주었는데 이제 동생들이 대학교도 진학하고 하나둘씩 커지니까 스스로 돈을 벌기 시작했고 저는 이제 필요가 없어진 거죠. 가족 전부가 저에게 눈치를 주었고 항의할 틈도 없이 집에서 방을 빼야 했습니다. 제 방은 남동생들의 옷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부모님이 소개시켜준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은 저희 집보다 훨씬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집안이었고 부모님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거죠. 제가 집을 나갔고 돈 많은 사돈이 생긴 거니까요. 저는 반항할 수 없었고 상대 남자와 몇 번의 식사 자리를 갖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남자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되게 듬직했어요. 사랑이 없는 관계라고 해도 어쨌든 부부여서 그런지 저를 잘 챙겨주기도 했고 자상했습니다. 저도 그 남자를 싫어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경제적인 활동을 모두 그만두고 바로 시댁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죠. 그런데 저의 고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평생 동안 일만 하다가 동생들 뒷바라지만 한 게 제 인생의 마지막 고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시댁살이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정말 드라마에서만 보던 텃세 부리는 시어머니와 괴롭히는 시누이까지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가정부 부리듯이 대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으셨고 저보다 나이가 한참 어린 시누이는 저한테 처음부터 반말을 쓰며 저를 괴롭혔죠. 처음에는 항상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큰 타격감이 없었고 하라는 대로 잘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게 시어머니와 시누이한테는 자극으로 다가왔는지 괴롭힘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원래 시댁은 궁전 같은 집이에요. 그래서 가정부도 여러 명 있고 집안을 관리해주시는 경비까지 있습니다. 운전을 해주시는 운전기사도 있으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공주처럼 살고 있었죠. 그런데 그런 가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가 다 하고 살아야 됐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시댁에 들어가자마자 저한테 리모컨 같은 걸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 물건이 어디에다가 쓰는지도 모른 채 그걸 받았죠. 그러면서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 리모컨에서 소리가 울리면 내 방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바로 그 리모컨은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고 싶을 때 부르는 거였어요. 저는 그 리모컨에서 소리가 나면 1분 안에 시어머니의 방으로 들어가서 시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다 해야 했습니다. 정말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았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 혼자면 몰라요. 시누이까지 있었습니다. 시댁은 저녁을 다 같이 먹어요. 저도 처음에는 시댁 사람들과 저까지 해서 5명이 밥을 먹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셔서 집에 잘 계시진 않지만 가끔씩 저녁을 같이 드시곤 하세요. 그리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저녁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로 밥만 보며 깨작깨작 밥을 먹고 있었죠. 그런데 중간에 시누이가 배가 부르다면서 밥을 남기더라고요. 저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고 밥만 먹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시누이가 저한테 자신의 밥그릇을 넘기면서 새언니, 제가 남긴 밥 드시지 않을래요? 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도 못한 채로 벙쪄 있었는데 거기다 대고 시어머니가 그래, 밥 남기면 아까우니까
며느리가 잔반 처리 좀 하자 라고 하시면서 보태셨죠. 저는 그때까지 웃으면서 먹지 않겠다고 배부르다며 좋게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시누이가 저에게 한 말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말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새언니는 밥도 잘 못 먹고 살았을 텐데 저희 집에서 지금까지 못 먹은 밥이라도 먹어요. 새언니도 내 밥 먹고 배불러서 좋고 나도 밥 안 남겨서 쓰레기 안 남기고 좋고 우리들 다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른 먹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계속 밥그릇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옆에 앉은 남편을 쳐다보면서 도움의 눈길을 계속 보냈지만 남편은 묵묵히 밥만 먹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막막했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중간에서 조용히 밥을 드시고 계시던 시아버지가 수저를 식탁에 탁 하고 내려놨습니다. 큰 소리로 내려놓으셨기에 저희 모두는 시아버지를 바라봤죠. 시아버지는 나지막히 이제 좀 그만하거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아무도 없었고 모두 다 저를 놀리고 괴롭히기에 바빴는데 시아버지는 그 중에서 유독 저를 아껴주셨습니다. 제가 가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있으면 뒤에서 몰래 가정부들에게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고 저는 시아버지 덕분에 자비를 하지 않아도 되었죠. 그리고 오늘처럼 제가 고난에 처해 있으면 저를 꺼내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마 시아버지가 안 계셨다면 이 집에서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다들 이쯤 되면 왜 이혼을 하지 않고 그 집에서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을 때 당연히 남편한테 도움을 청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남편은 다 너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말을 돌렸고 시간이 지날수록 귀찮아하면서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어요. 남편은 저와 자기 가족 사이에 끼어서 사이가 나빠지기 싫다고 저보고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애초부터 사랑이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인지 남편은 제 편을 들어주지 않았죠. 솔직히 저도 이혼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이 집에서 살게 되면서 친정에서 일을 하면서 살았을 때보다 더 힘들고 괴로웠거든요. 저는 시댁에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었고 친구들과 연락할 틈도 없이 시어머니가 부르셨기에 아무에게도 제가 당하고 있는 일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제 사생활은 더더욱 없었고 개인 시간도 없었죠. 그런데 제가 이혼을 하지 못했던 이유는 친정도 저를 반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처음에 말했다시피 아들바라기세요. 그래서 저 같은 딸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십니다. 주위 친구들한테도 아들밖에 없다고 말할 정도죠. 이혼을 하고 나서 제가 갈 곳이 없었기에 이혼을 할 수 없었어요. 정말 바보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돈이 되는 일이면 닥치는 대로 했기 때문에 배운 건 아무것도 없었고 대학교 졸업장 하나 없었기에 일을 다시 시작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친정집에 간다고 해도 이미 제 방은 남동생들 물건으로 가득 찼고 저를 반길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에 친정으로 갈 수도 없었죠. 오히려 저는 짐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미 결혼하고 시댁에 오고 나서부터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지도 오래되었고요. 제가 살 수 있는 곳은 시댁밖에 없었습니다. 이 집을 나가면 더한 고생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악착같이 버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시댁에 살면서 이런 괴롭힘만 받은 건 아니에요. 이런 신체적 폭력보다 정신적인 폭력도 많이 받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주가 보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시누이도 얼른 조카가 보고 싶다고 했고요. 매일같이 저에게 임신을 하라고 강요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남편은 사랑 없는 결혼이었기 때문에 임신이 될 리가 없어요. 남편은 저를 아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동거인으로 보고 있었거든요. 저도 남편이 남자로 보이지 않았고요. 그래서 저희 사이에 아이가 생길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임신이 되지 않는 이유가 제 몸에 이상이 있어서라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은 거실에서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같이 아이가 나오는 프로그램을 보면서 하하호호 떠들고 있었고, 저는 그 옆에서 걸레질을 하며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어머니가 에휴, 저런 몸뚱아리인 며느리였으면 애초부터 결혼시키지도 않았지.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으면 임신이라도 하던가. 에휴, 내 팔자야. 임신이 안 되는 며느리를 가진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에휴, 라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뇨. 시어머니는 저한테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말에 반항할 수 없었고 걸레질을 하면서 눈물만 뚝뚝 흘려야 했어요. 정말 힘들었고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더라고요. 하루하루 잠에 들 때마다 다음날 눈이 뜨지 않게 해달라고 빌면서 잤습니다. 차라리 없어지는 게 낫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의 고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시지 더 충격적인 것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로 남편의 불륜이었습니다. 남편은 아주 대놓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다니고 있었어요. 매일 늦게 퇴근하고 집에 잘 들어오지 않는 게 단순히 일이 바빠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저한테 전화가 올 사람은 없었기에 누군가 싶어서 전화를 받았고 그 사람은 남편의 불륜녀였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저한테 자기가 지금 제 남편과 만나고 있는데 할 말이 있으니 잠깐 만나자고 당당히 욕을 하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었고 뻔뻔한 그 여자의 태도를 보니까 이건 꼭 만나서 대화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시댁에서 나와 근처 카페에서 그 여자를 처음 보았어요. 그런데 저와는 다르게 화려하게 자신을 꾸미고 있었고 짧은 치마에 하이힐까지 신으면서 저에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여자 옆에 앉자마자 그 여자는 말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 남편을 만나고 있는데 이혼해주세요. 저와 이미 만난 지도 조금 되었고 결혼 생각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둘이 사랑하는 사이도 아니라면서요. 태연 씨가 그쪽은 그저 동거인 가정부에 불과하다고 하던데 그럼 빨리 이혼하시고 그쪽 인생 사세요. 아주 당당하게 저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증거도 없었고 저는 남편을 믿었거든요. 그 여자에게 못 믿는다고 증거 있냐고 거짓말하지 말라며 화를 냈지만 제가 그럴수록 상간녀는 신나서 자기 입으로 술술 불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과의 카톡 내용도 보여주었고 그 자리에서 상간녀 휴대폰으로 남편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확인도 시켜줬습니다. 남편은 상간녀 전화를 받고 저와 같이 있는지 모르는 건지 대뜸 응 여보 왜 전화했어? 라고 다정하게 상간녀를 여보라고 부르더라고요. 제 앞에서 상간녀는 스피커폰으로 제 남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고 저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 못한 채로 그걸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 시간이 정말 고문 같았어요. 한 번도 남편한테 저런 다정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말이죠. 둘이서 오붓한 대화를 나누고 전화 끊는 다음 그 여자가 말을 했습니다. 들었죠? 저와 태연 씨는 이런 사이예요. 저희 사이에 그쪽이 낀 거라고요. 아, 그리고 그쪽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면서요? 그런데 어쩌나 제가 임신이 되고 말았는데. 태연 씨 아예요. 그래서 더 결혼을 빨리 할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얼른 정리하고 최대한 빨리 그 집에서 나가주세요. 제가 그 자리 들어가야 하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더 놀랐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놀랐는데 거기다가 아이까지 생겼다뇨. 가뜩이나 시댁에서 손주 보고 싶다, 조카 보고 싶다 하면서 난린데 아이까지 생겼으니 정말 시댁에서 저 상간녀를 반길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는 집으로 돌아와서 진지하게 생각을 했어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말입니다. 마음속으로는 이혼을 하라고 외치지만 저는 이혼을 해주기 싫었어요. 그럼 상간녀랑 남편만 좋은 꼴이잖아요. 저와 이혼하고 이 집에서 그 여자와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생각을 하니까 치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이혼을 해주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상간녀는 매일같이 저에게 연락을 하면서 이혼을 하라고 했고 저한테 이혼 서류까지 보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절대 이혼을 해주지 않겠다고 고집을 피웠죠. 그런데 이런 사실을 남편 귀에도 들어갔는지 남편도 저한테 이혼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서 남편이 이혼해달라는 걸 회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제 모습에 화가 났는지 생애 처음으로 저한테 막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넌 자존심도 없냐? 내가 너 말고 다른 여자 좋아한다고. 넌 여자로 안 보인다고. 솔직히 나 같은 남자가 너 같은 여자를 여자로 봐줄 거란 생각도 큰 착각인 거 알지? 너 내 여자친구 봤지? 너랑 다르게 화려하고 자기 관리하는 거. 넌 절대 여자로 안 보이고 너랑 평생 같이 살 생각만 하면 숨이 턱 막히니까 제발 떨어지라고. 너 이 집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나랑 결혼한 거 알거든? 이제 많이 받아 먹었으니까 이제 너 스스로 좀 살아. 너랑 같이 살기 싫다 나는. 저한테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처음으로 저한테 막말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데 한마디도 할 수 없었어요. 매일같이 저는 혼자 남편이 그 여자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세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 입으로 그 여자에 대한 말을 들으니까 한 번에 알겠더라고요. 이 남자가 그 여자를 진심으로 좋아한다는 사실을 말이죠. 남편은 저에게 그렇게 쏘아붙이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남편 사이의 거리는 더 멀어졌고 아무런 대화를 나누지 않은 게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었고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괴롭힘에 힘들어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날 시어머니가 유난히 기분이 좋아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오늘 손님이 오니까 집안을 평소보다 더 깨끗이 청소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하라는 대로 열심히 청소했고 손님을 맞이했죠. 그런데 그 손님은 바로 상간녀 부모님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상간녀가 있었고 저를 보고 씩 웃더라고요. 상간녀 부모님과 시어머니는 정답게 인사를 나누었고 같이 식탁에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죠. 벌써부터 시어머니는 그 집안을 사돈이라고 칭했습니다. 아유, 사돈, 뱃속의 아이가 벌써부터 보고 싶네요. 얼른 결혼식 올립시다. 날은 언제로 잡을까요? 시어머니는 임신한 상간녀를 이미 며느리로 모셨고 그 옆에 서 있는 저는 그저 가정부에 불과했죠. 그리고 그 상간녀 부모님도 제가 며느리인 줄 몰랐습니다. 물론 남편이 지금 혼인을 한 사람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요. 저는 정말 이 집에서 아무런 대접도 못 받고 사느니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어요. 사람답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상간녀 가족들이 집에서 나가고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너도 오늘 봤지? 이미 결혼식 날짜 다 잡았으니까 그 전에 깔끔하게 이혼해! 라고 하셨죠.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날부터 매일 밤마다 가위에 눌리면서 잠을 잤고 정신과 치료도 받았어요. 제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고 세상을 살아갈 힘이 나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제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모두가 저를 죄인 취급하니까 제가 잘못한 줄 알았습니다. 정신과 치료도 받고 우울증 약도 먹으면서 매일 밤마다 울었어요. 제가 이렇게 산 지 일주일 정도 지났고 시간이 지날수록 시댁 사람들의 이혼 강요는 더 심해졌습니다. 당장 3달 뒤가 결혼인데 언제 이혼하겠다는 거니? 당장 이혼해! 매일 이 말을 듣고 살아야 했죠. 그날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남편이 집에 들어오지 않아서 방에는 저 혼자 있었습니다. 또 혼자 숨죽이며 펑펑 울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문을 똑똑하고 두드리더라고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원래 벌컥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저희 집에서 방문을 똑똑 두드리는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바로 시아버지였죠. 새벽에 갑자기 방으로 오셔서 이야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저는 눈물을 참은 채로 시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가, 이제 너도 네 인생 살거라. 이 집에 있을수록 네가 더 망가지는 것 같아. 그리고 꼭 그냥 나가지 말고
무조건 복수하거라. 내 아들이고 내 와이프고 내 딸이지만 정말 못됐어. 그치? 그러니까 꼭 복수하고 후련하게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나가서 친정으로 가지 말고 혼자서 씩씩하게 살고.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으면서 이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머릿속에서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고 이제부터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날 저는 시아버지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 복수를 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저는 다음날 바로 상간녀 소송을 진행했어요. 이미 많은 증거들이 있었고 그들은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동시에 이혼도 진행했습니다. 시댁 사람들은 저한테 화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큰 돈을 쥐어주면서 묵묵히 받아들였고 드디어 집에서 나간다고 오히려 좋아했죠. 그런데 이렇게 깔끔하게 끝이 나니까 오히려 더 화가 나더라고요. 상간녀는 평범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국 그 회사 사이트에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해서 글을 썼습니다. 그리고 상간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다 말했습니다. 상간녀는 결국 회사에서 잘리고 집안에서도 퇴출을 당했죠. 속이 후련했고 과연 그들이 결혼을 계속 진행할 수 있을지 궁금했습니다. 상간녀가 저를 명예훼손으로 신고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저는 합의금까지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아무튼 저는 그 집에서 나와 혼자서 씩씩하게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친정집에는 연락 한 통 오지 않았고 시댁에서도 저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그 집안끼리의 싸움이 커져서 저한테 화풀이할 틈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개월이 지났어요. 지금 결혼을 했는지 파혼을 했는지는 궁금하긴 했지만 알 수 없었습니다. 아무랑도 연락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저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었고 적은 월급이었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간녀한테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잘 살고 있을지 못 살고 있을지 궁금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그 여잔 저한테 너 때문에 유산됐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통쾌했고 짜릿했습니다. 복수의 맛이 이런 건 줄 전혀 몰랐어요. 임신 하나 때문에 시댁에서 그 여자를 받아줬다고 해도 무방한데 과연 유산을 했어도 시댁에서 받아줄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바로 상간녀 전화를 끊은 채 혼자 기뻐했습니다. 그 집안이 드디어 풍비박산이 났을 생각이 하니까 좋았거든요. 그리고 얼마 뒤 전 남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양심 없이 다시 합쳐달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저한테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술술 다 말했습니다. 들어보니 이미 제가 복수를 하고 나서 상간녀 집에서 파혼을 하자고 했고 상간녀는 주위 사람들한테 욕을 너무 많이 먹어서 스트레스 때문에 유산이 되었다고 합니다. 유산이 되니 시댁에서도 굳이 결혼을 시킬 이유가 없었고 결국 결혼은 무산됐대요. 지금 시아버지는 편찮으셔서 생사를 오가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다른 건 다 관심 없었는데 시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그들한테 복수할 수 있었던 것도 시아버지였는데 제가 진작에 시아버지를 찾아뵙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시아버지를 찾아뵙지만 이미 그땐 늦었어요. 이미 생을 마감하신 뒤였죠. 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장례식장에 갔는데 상주는 아무도 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 그리고 전남편 중에 아무도 장례식장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정할 수 있나요? 다들 시아버지의 회사 때문에 잘 먹고 잘 살았던 거였으면서 사람이 이렇게 하늘나라로 갔는데 자기 앞가림만 중요하다고. 그날 저는 펑펑 울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너무 불쌍하고 가여웠거든요. 결국 상주는 제가 섰습니다. 다들 저를 보시고는 아이고 그쪽이 며느리였군요. 이 사람이 죽기 전에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했는데 라고 하시면서 저를 좋게 보셨습니다. 시아버지 지인분들이 다 저를 아시고 좋은 말만 해주시니 시아버지가 저를 많이 아꼈다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 말고 다른 가족은 장례식장에 오지도 않으니 다들 시아버지를 보고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저도 장례식장에 있는 동안 계속 울었죠. 그렇게 평생을 다 바쳐서 일을 하고 가족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었는데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결국 이렇게 될 걸 과연 시아버지도 알고 있었을까요? 제 친부모님보다 더 친아버지 같던 시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지금은 그 일이 있고 몇 년이 지났습니다. 매년 시아버지 묘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해요. 아무도 제 편이 아니었을 때 혼자 저를 위로해 주셨거든요. 시아버지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싶습니다. 지금 돌아와서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면 그저 그렇게 흘려 생각할 수 있지만 유독 시아버지 장례식장 일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려와요. 늘 희생만 하셨던 시아버지였는데 하나밖에 없는 가족이 자기 장례식장에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그 집 사람들한테 너무 화가 납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혹시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 자신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최대한 빨리 끊어내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